여러분, 제가 다시 왔습니다. 심화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소 지루하고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근데 내용을 좀 아시는 것이 활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화교육은 보장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맞춤형 복지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정부의 어떤 전달체계 변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분의 정부의 복지 정책 전달 체계가 읍면동에 많이 몰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걸 이제 흔히들 우리가 깔때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그 재난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이 혼자서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직원은 본인의 원래 업무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느라고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힘들었겠죠. 대부분의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위, 다시 말해서 최고 말단 부위에서는 한 사람의 공무원 내지는 한두 사람의 공무원들이 다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긴급한 경우나 보호체계 구축 같은 장기적인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여기 보이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맞춤형 복지라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도입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맞춤형 복지를 하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사각지대가 계속 있는데 찾아가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읍면동에 복지 전담 직원이 한 분 정도 배치가 돼서 자, 이분이 지역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다 수행을 했었는데 이거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정부도 느끼게 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기타 등등 여러 사건들이 터지고 나서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거죠. 자, 안타까운 점입니다. 미리 이런 분들을 알았더라면 이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될 뻔했는데 저희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주고 있는 그 복지 정책의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읍면동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그 사회복지 서비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공부조와 그 사회보험은 아시는 대로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장을 받는 권리라고 보셔야 되는데, 사회보험 관련한 기관은 그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관처럼 분리가 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사회보험은 크게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별도 기관이 있으니까. 자, 공공부조도 읍면동으로 쭉 내려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민간 쪽이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의 전달 체계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민간도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지금 NGO나 뭐 시민단체나 하는 것이 별로 없지만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 뭐 하는 데구나라는 것을 대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세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정을 위한 뭔가를 하고 있고 우리 시대에 지금 많아진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공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전달 체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읍면동이 가장 최후에 받아주는 곳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맞춤형 복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읍면동을 복지의 허브가 되는 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 계신 곳이 읍면동사무소였다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행정복지센터로. 자, 이게 이제 복지 허브화를 위한 어떤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또 새로운 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해야 될 업무는 많은데 기존의 그 직원들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읍면동사무소까지 와서 나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나마. 근데 아예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은 읍면동에서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현황 파악을 하고 도움을 뭘 줘야 되나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조직으로는 어렵더라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번 문제가 생긴 가정이 완전하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이 계속 늘겠죠. 물론 뭐 이제 이분이 사망하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는 종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해서 쌓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공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그 맞춤형 복지팀의 어떤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역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그 공동체는 건전한 모습을 갖기가 어렵겠죠. 우리 가정으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아프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전 가족 구성원이 같은 정도로 힘들고 고통을 느낍니다. 똑같아요. 우리 지역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상존하고 있는 한 건전한 공동체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옆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2014년 정도에 이제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을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저희 지역도 2018년에 이제 읍면동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를 설치하진 않았고 권역형으로 좀 이렇게 크게 봐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이 조금 다 지역이 처한 위치가 다르고 인구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지역에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설치하면 좋겠지만 인력 구조나 재정 구조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에서 맡아주는 형태로 가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신북에서 창수를 봐준다든지 가산에 있는 읍면동 가산의 맞춤형 복지팀이 내촌이나 군내면의 사례를 같이 관리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맞춤형 복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전 지역을 커버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에는 우리 지역에는 맞춤형 복지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권역형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맞춤형 복지가 관리하지 않는 지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맞춤형 복지팀은 팀장 1명과 직원 한두 명이 있는 형태, 거의 대부분이 3명 정도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조금 유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유형이 있는데요. 읍면동장님 밑에, 그러니까 어차피 읍면동장님이 지역복지의 어떤 수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읍면동장님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게 수정을 조금씩 해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팀장급의 직원이 반드시 배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직원 한 분만 계셨다면 이제는 뭔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계획을 좀 더 세울 수 있는 팀장급 직원이 있다라는 점. 그게 이제 맞춤형 복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이름이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찾아가는 이제 방문 상담도 좀 더 뭐 예전에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하고는 있었지만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읍면동 보장예비체하고 맞춤형 복지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보셔야 됩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원활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께서 보다 효과적으로 자원 발굴을 많이 하시고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연계가 돼서 일을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맞춤형 복지팀의 근본적인 그 업무 지침은 민관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공무원이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민관이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
자, 이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은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그냥 예전에 있는 복지 담당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연계해 주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발굴한 사례를 직접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당연히 읍면동에 있는 복지 담당자 또는 맞춤형 복지팀하고 같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분들은 그 복지 전산망이 있거든요. 그쪽에 대상자를 입력을 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절차가 무엇인지,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도움을 필요한 분인데 차라리 이분은 수급권자가 되는 게 맞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공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 사업이나 취약계층 일제조세 사례, 이건 이제 기존에 다른 지역에 맞춤형 복지팀이 했던 일들입니다. 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통장이 고액자산가 등, 뭐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가들이나 뭐 그 일부 세대의 취약한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해서 같이 읍면동 보장협의체위원들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는 것을 살펴본다든지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요. 맞춤형 복지가 생기면서 쉽게 말하면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적인 파트너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절차인데,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3편에서 나오게 되는 그 사각지대 발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입니다. 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는 건 또 뭐냐? 맞춤형만 있는 게 아니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2018년까지 어느 정도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을 복지 정책의 어떤 주요 기구로 만들자라는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부니까 복지 관련한 담당자가 한 분 배치가 되고 복지 관련 정책을 위주로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라고 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생깁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냥 복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같이 해주는, 다시 말해서 복지전담 직원이 있고 간호사가 한 분 따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어떤 뭐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보건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죠. 아예 전담 인력을 읍면동에다가 배치하자라는 것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더 많이 심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하고 정책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그 각 지역에 정착이 되었다, 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마 정책이 진행이 돼갈 것 같아요. 지금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맞춤형 복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이 지역복지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죠. 시협의체가 있고 맞춤형 복지가 있고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있고 읍면동이 있고, 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상위의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지역사회 보장 계획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그렇게 같이 연계하는 거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앞으로는 아예 지역사회 그 보장 계획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장 계획을 세울 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아예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보장계획은 4년에 한 번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거기에 어떤 한 항목이 들어갔을 때, 사업이 들어갔을 때는 보장협의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환이 되는 겁니다. 사업의 일환이 됩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비슷해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을복지계획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마을에 필요로 하는 복지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 이건 내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우리가 그냥 줄여서 차복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차복팀 모형이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에 기본형과 확장형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맞춤형 복지도 확장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번역형에 확장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모든 지역에 설치하기보다는 아마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간호 인원이 한 명 들어간다는 거고,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기본형이에요. 그리고 농어촌 특성화형이 따로 있습니다. 자, 농어촌 특성화형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방문 간호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와 어떻게 보면 읍면동과 연계점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추상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읍면동에서 모든 복지 관련한 기본적인 업무를 찾아다니면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들이 갈 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모델에 아주 자연스럽게 옆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읍면동 보장협의체 회의 때 해당 직원이 같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그런 날도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찾아가는 보건복지세의 추진 체계도인데요. 옆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그림이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예 같이 참여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라 넘어갈게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아직 사실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짜 중요하면서 진짜 지루하고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보장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보장계획 수립, 시행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시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실 저희 시협의체의 역할의 한 60% 이상은 다 이 보장계획 수립에 할애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계획은 뭐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가 제4기 보장계획 수립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시행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계획을 망라해서 세웁니다. 3기까지만 해도 세부 사업이 50개 정도 됐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4기부터는 국비 사업이나 나라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사업은 다 빼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만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20개를 잡았습니다. 자, 이것도 적지 않은 수예요. 자, 읍면동에 계신 분들하고는 접점이 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곧 마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제가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이 4기에 속해 있고요. 그 중장기 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해야 될 연차별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맘때 내년 2021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세워야겠죠. 자, 연차별 시행 계획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계획 수립은 이와 같이 5개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째는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2018년에 이 회의를 했겠죠. 2019년부터 보장계획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TF는 시협의체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물론 공공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겠죠. TF가 약 20명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서 각 분야의 전문가, 그 지역 대표, 공공부문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을 한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4년 동안 써야 될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자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회 보장 조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구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사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욕구 조사,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이걸 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복지재단에 의뢰를 해서 이 작업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조사하는 기간이 짧게는 4, 5개월에서 길게는 6, 7개월 정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한 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온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이제 발표를 하죠. TF회의에서 다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TF회의에서는 그 사업들을 보고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는지 틀리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무엇이며 얘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겠구나. 자, 1년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년, 3년에 걸쳐서 투입이 되겠죠. 투입되는 그 어떤 사업량을 이제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해진 사업을 주민공청회나 보고회 같은 형식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하게 돼요. 시민들께. 자, 우리 시는 앞으로 4년간 이런 식의 사업을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지표나 평가를 위한 분석 틀 같은 게 이제 동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을 짓기로 했다라고 하면 4개년에 걸쳐서 지을 겁니다. 뭐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공정률을 평가하면 되겠죠. 몇 프로까지 지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틀이 다 나오게 돼요. 지표 틀이 나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합니다. 사실 이 공청회를 할 때는 이미 다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예를 들어 시민들이 이 사업은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사업을 수정하거나 아예 뺄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 되게 수긍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고 시장님은 이 확정된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도지사는 다 모아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통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간을 거쳐서 약 1년에 걸쳐서 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메커니즘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사회보장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욕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 2018년에 그 욕구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기복지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표예요. 여기 보시면 장애아동 발달 돌봄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역시 필요성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 장애인 돌봄 과정, 아동 돌봄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전체의 어떻게 보면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 시민을 상대로 설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표본으로 500가구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난 2018년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그 표본의 비율을 좀 나눠줬는데 제 기억에 포천이 500가구 정도 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 500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표본 조사를 했는데 거의 오차가 많지 않아요. 2,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욕구가 거의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욕구를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여기 자리에 보이는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시협의체도 모니터링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다음 달 10일 날 이제 모니터링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니터링 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잘 그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해서 수정을 해줘야겠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업은 제외를 시킵니다. 뭐 이러한 과정을 걷기 위해서 모니터링 회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마을복지계획하고도 똑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그 기본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읍면동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지표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단을 일단 구성을 하죠.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뭐 수행은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어렵다면 뒤로 환류를 시켜서 이건 왜 안 됐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기획조정분과장이 모니터링 단을 구성을 하고 단장은 실무위원장이 맡아서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기획조정분과장이 하게 되고 단장은 실무위원장이 맡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실무위원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대표비체에 안건으로 올려서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복잡해 보이는 이 표가 이제 저희 지역에서 지난 2018년에 만든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4가지 추진 전략이 있고 그 추진 전략 밑으로는 중점 추진 사업하고 그냥 사업하고 해서 5가지씩 총 20개 사업이 있어요. 자,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뭐 시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쓱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해서 저희 시협유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각 분과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하고 관계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 노인 일자리 찾기라든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래서 하고 있구나. 문화재단 건립. 자, 문화재단은 지금 거의 건립이 돼 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임대주택 확충. 요즘에 탈시설 얘기 많이 나오는 장애인 시설에서의 탈시설 뭐 부분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 시협유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인데요.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이제 내년부터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같이 다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기본계획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계획이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수립을 안 했던 것 뿐이에요. 필요한 사업을 이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데 일단 뭐가 마을복지계획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역량강화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요.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TF 만드셔야 되고 주민의 욕구가 뭔지 파악한 다음에 그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의제를 만들고 의제를 가지고 다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시협유체에서 사무국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쭉 나와 있죠. 이런 이제 거쳐서 갈 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실은 하려고 한 지역을 선정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지체가 됐어요. 그러다가 읍면동 보장예비체 연합회장님이 계신 내촌면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컨설팅 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제 발굴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상시적으로 있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읍면동 마을 계획은 4년짜리 계획은 아니에요. 2년, 3년 비교적 짧게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밑에 쪽에 보면 나와 있죠.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은 규모나 사업 실행 등을 고려해서 1년 또는 2년, 뭐 길게는 3년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립된 계획을 아까 제가 한 모니터링 같은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서 계속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좀 어렵겠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하셔야 되고 저희가 도와드릴 거라는 거, 그 점만 잊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을복지계획을 이제 좀 잘한 지역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대전에 있는 정림동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여기도 뭐 우리랑 비슷한 뭐 읍면동 단위의 어떤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 지역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참여 대상하고 주요 활동이 나와 있는데, 뭐 참여 대상 우리랑 비슷해요. 주무관 들어가고, 뭐 팀장님 들어가고, 만약에 복지관이 있다면 복지관장님이 들어가고, 없다면 뭐 그냥 없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당연히 참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했냐면은 추진위회를 만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마을 복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도 이거 세우는데 거의 1년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동안에 이 마을에서 했던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다. 여기 보시면 추진 전략 세부 사업 해가지고 5가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좀 작은데요. 글씨가 좀 작은데 하여튼 이런 사업을 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지역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의제 발굴을 하다 보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도심 지역이다, 소읍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 도심 지역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싶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뭐 가로등 달기도 괜찮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닫아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화교육이니까 다소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준비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들으실 텐데, 지금까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각지대 발굴이 제일 중요하신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 부분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